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다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데요. 오늘 장애인 아고라 올해 첫 순서인데 오늘 녹화하는 당일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장애인 아고라는 좀 아쉽지만 방청객 없이 주 발언자를 모시고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겠죠. 지금 앞으로 닥칠 총선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선거와 우리 대통령 선거가 한 2년 뒤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서 현재 이 정부의 정권의 정책이 어떻게 잘 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이 또 세 가지가 있죠.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인정되는 첫 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준연동형 비례제. 그래서 비례대표의 선출과 그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좀 달라졌죠. 이 역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정착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요. 크게는 또 한 가지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선정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당원 그리고 선거인단을 통해서 투표로 의해서 비례대표를 선정하기로 바뀌었는데요. 이 모든 방향이 국민 그리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뽑기 위한 과정조차도 민주적이지 않았다 하는 걸 좀 반증하고요. 물론 문제나 보완점은 있겠지만 그것들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1회 장애인 아고라 2020년 첫 순서의 주제는 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입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어디까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볼 기회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참정권이라 하면 당장 투표 당일에 가서 투표 용구로 기표하는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군가를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내 의지대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그걸 위한 정보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습득하는 것, 그것들을 투표하러 가는 과정이 동등해야 하는 것,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장애인 아고라는 장애인 당사자의 불편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에게 있어서의 선거권, 참정권, 이 중요성은 차치하려고 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참정권에 여러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그 경험을 토대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지 이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청객을 못 모셨어요. 그래서 어떤 호응이나 박수소리 이런 건 없겠지만 충분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아고라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0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신 주 발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제일 오른쪽에 우리 강재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국농아인협회 전 상임이사 역입하셨고요. 지금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시면서 한국 수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어 연구소의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강재희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김기택 강사님 참석해 주셨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지금 척수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또 의견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고요.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 개선센터 김기택 강사님이십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 왼쪽이십니다. 시각장애인 권익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책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고요.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의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연주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왼쪽으로 발달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이 사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오늘은 이제 선거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할 텐데요. 여러 가지 권리 옹호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한국 피플 퍼스트 서울센터의 김대범 센터장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일 왼쪽에 한동국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장애 당사자 관점으로 정책, 의정, 법률 활동들,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책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는 한국 장애인 인권 포럼의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 센터에 근무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5분과 함께 오늘 장애인 선거 그리고 참정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째는 정보죠, 정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가 첫째인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부터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선거에 대한 중요성, 의미, 어떻게 절차를 하느냐 다 포함된 얘기겠죠. 사실 여기 오늘 모신 주 발언자분들은요. 장애 유형을 대표해서 골고루 모셨어요. 그래서 그 유형별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편적 절차에 벗어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청해 듣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 또 정보 습득의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투표를 하러 가는 과정, 그리고 투표를 실제 행하는 과정,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누가 나왔으며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그 중요성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이현주 실장님, 정보를 얻고 하는 이 접근성 문제는 사실 이 선거만의 문제는 아니긴 하죠. 아무래도 감각장애, 시각, 청각 영역에서 공통된 얘기긴 할 텐데요. 일단 어떤 게 제일 불편하신지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뭐 정보 접근이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뭐 대두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가 이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인물에 의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이 현재는 존재하는데, 사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이 2가지 다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 유인물로 대체되는 이 후보자의 어떤 홍보물들, 지금 현재 뭐 이 점자로 제작이 돼서 보급되고 있긴 하지만 이 점자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채로 이게 보급이 되고 있어서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점자로 문서가 만들어지면 일반 그 활자로 된 문서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면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현재 선거법에서는 그 점자 문서나 일반 활자로 된 문서나 똑같은 면수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후보자의 정보를 제대로 담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지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공보 내용이나 공약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절차나 안내, 이 선거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그 투표 안내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하겠는데요. 그 투표 안내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제작이 돼서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다 배포가 되는데, 나머지 뭐 투표 절차라든지 뭐 선거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는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투표 장소에 대한 그 정보는 현재 투표 안내문에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투표 장소가 기존과 달리 변경이 됐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난감한 이제 뭐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투표를 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투표소 안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편물을 받아볼 때 보통 이렇게 인쇄된 형태로 그렇죠. 나오긴 하는데 네. 지금 점자를 통한 안내라던가 별도 절차가 없이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갔던 경험이 있으면 찾아가는데 모르는 경우나 이전됐을 때는 그러면 뭐 전화나 이렇게 직접 알아봐야 하는. 그렇죠. 뭐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화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도움을 받아서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사를 갔을 때에 투표 장소나 이런 거 알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투표 장소가를 어디라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좀 난감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한 분의 말씀을 청해 들었는데도 이 내가 갈 투표소 그리고 후보자 또 후보자의 공약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계신 분들도 청각 또 발달 영역별로 우리 발언자분들이 계신데 처음 발언자부터 이런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저 김대범 센터장님께 좀 한 가지 그러면 여쭐게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아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일반적인 정보 접근성에서 많은 이슈가 있고 문제 제기를 해온 것처럼 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알기 쉽게 어떤 정보를 득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거에 대한 많은 개선점,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달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선거 공보라던가 또 각종 선거용 어떤 인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공약 이런 걸 이해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저는 그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법률가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회의에 참여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에 온 공보물이 와서 이것저것 분류를 하고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려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매우 양이 너무 많아갖고 정신이 없을 만큼 시간이 약 30-4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도 자신에게 맞는 후보자의 공약을 찾고 분류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글과 숫자 이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참정권 보장의 기본은 사전에 충실한 정보 제공이 되었는가의 여부이다. 알기 쉬운 선거 공보물 제작은 당연한 국가의 문재인 정권의 의무이다. 선관위의 의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각 우리 시각, 청각은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공지가 떴는데 이번 21대 총선에 미리 그전에 한번 사전에 한번 눈으로 살펴봤는데 네. 두 단체는 허용이 됐는데 왜 안 된 게 발달 쪽에서는 그림 투표용지하고 네. 그 발달 장애인의 편의성 그리고 쉬운 그림 투표용 내용이 하나씩 공보물하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일체 그런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갖고 그리고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입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에게는 그동안 비밀 선거의 원칙이 거의 무시당했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들이 찍으라고 대로 찍고 나와야 하는 게 저희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발달 장애인의 AAC 같은 그런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발달 장애인 스스로가 원하는 후보를 고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선거 공보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실질적인 단계까지 가느냐, 그걸 개선해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발달 장애인을 위한 뭐 안내 자료 그림으로 아니면 좀 알기 쉽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 2016년 선거 때부터 처음 시도를 했고요. 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까 직접 홈페이지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센터장님이. 네. 현재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다음 총선에는 과연 어느 정도 개선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죠. 선거의 절차 의미도 중요하고요. 반복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누군가를 뽑아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아주 필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청각장애, 농아인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 같은 관점이죠. 정보를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수어 그리고 자막 여러 가지 이 시청각 감각장애 영역에서의 의견이 나오는데 선거에 있어서 그 정보를 취득할 때 어디서 제일 문제가 있고 불편하신지 이제 우리 강재희 대표님께 좀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핏 저희가 볼 때 텍스트로 된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이 또 빠졌을까요? 뭐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뭐 선거 유세라던가 TV에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할 때도 굉장히 제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께 좀 말씀을 좀 청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청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애 유형과 비교했을 때는 특별 선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언어적인 제한들이 있어요. 이번 한국 수화언어법이 제정된 만큼 농인들에게는 수화가 제일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생활을 수화로 사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에서도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좀 발생하는데요. 특별히 선거 공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쇄물로 나오기 때문에 수화로 볼 수 있는 공보물이 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QR코드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할 수 있도록 해서 농아인들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화로 공보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넣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QR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런 책임을 지고 어떤 내용들을 보전해 준다고 하면 그런 보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면 농아인들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안내 관련된 절차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사전에 보니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놓는다 이런 대책이라던가 개선책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글씨 위주의 정보뿐만 아니라 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그런 영상 자료가 좀 더 풍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이해가 가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요즘에 미디어나 방송 이런 거에서도 선거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뭐 후보자에 대한 것, 또 선거 절차에 대한 것. 흔히 이제 뭐 대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선거 때 뭐 후보자 토론도 있을 것이고요. 꼭 이번 총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정보를 선거 과정에서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의 또 제한점, 또 어떻게 바꿨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에서의 이 수화 통역이 선거 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농아인으로서 바른 판단을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그 토론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그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분이 아니라 한 3분 이상이에요. 사회자를 포함해서 그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근데 수화통역이 꼭 제공되곤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수화통역사가 3명의 발언자를 통역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TV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토론자에 참여한 발언자별로 수사통역사가 배치되어서 통역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그 토론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고 그 발언자 한 명당 수사통역사 한 명씩 배치가 된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자마다 다른 방법으로는 토론자마다 자막의 색깔로 구분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농아인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수화통역사가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래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로 수학통역사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보셨는지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요. 그래서 농아인들이 장시간 그 화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피로하고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크로마 기법이라고 해서 배경 없이 수학통역사만 화면 내에 수학통역사만 삽입되는 그런 화면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공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렇게 청각장애인 쪽 관련해서 뭐 수어, 뭐 자막 뭐 이런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뭐 토론회에서 한다고 칠 때 후보자들이 나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뭐 인상을 쓰고 인사를 하는 건지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건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상황 자체도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후보자들 홍보 영상들을 보면 음악 듣기에는 아주 좋은 형태죠. 그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어떤 그 화면들에 대한 어떤 나레이션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아주 무용지물인 어떤 그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차기 선거 때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지금 한 번에 할 수는 없다 해도 후보자별로 그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범위까지는 이 시청각, 특히 감각장애 영역의 장애 유형의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꼭 그 관련된 장애 유형에 속하는 이야기로만 네. 이제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후보자의 홍보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뭐 화면 해설을 좀 추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발달장애인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단순히 어떤 그 문서 위주의 글자 위주의 어떤 홍보물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 초고령 사회를 맡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단순히 어떤 그 시각장애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령층을 겨냥해서도 이 부분은 아마 선거운동에 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 강사님 정보 제공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제 우리 지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장애 유형에 있어서는 투표소를 내가 갈 수 있을까?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또 그 앞에 갔을 때는 건물에 그럼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또 두려움이나 걱정이 앞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또 상황이 있으시면 좀 강사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건물 2층에 기표소가 있는 곳들이 종종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등에 업혀서 기표를 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표소가 건물 1층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의 문제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층에 기표소가 있는 경우에 기표소가 있는 곳에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가 좁고 가파르게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자칫 잘못하면 추락 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 시행 규칙에 맞는 완만하고 안정성을 갖춘 경사로가 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 투표를 할 때 투표 장소가 상가 건물이 있는 1층의 학원이었는데 거기 진입로가 경사로가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사전을 투표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이제 좀
설치가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허술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르고 내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주변에 여러분이 좀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큰 사고는 모면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위험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투표소를 마련할 때는 사전에 좀 완만하고 안정성을 갖춘 경사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놀이터에 위치한 노인회관에서 또 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놀이터로 진입하는 곳에 턱이 있어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비장애인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은 휠체어 그냥 앞바퀴를 들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전동 휠체어 무게가 사람의 몸무게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약 270kg가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든다는 것은 조금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사람이 들 경우에는 허리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진입로는 좀 완만하고 안정성을 갖춘 경사로 설치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건물 들어갈 때 또 문제나 경험을 또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지금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던가 또 건물 앞에서의 문제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거나 제언을 해 주실 게 있으시면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인 투표 관련해서 편의시설 설치하고 그 정보 제공 편의 그 사업 관련해서 약 10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채택을 했어요. 근데 2018년도 지방선거, 2019년도 2020년 지금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그런 어떤 예산 책정되었지 않았다 그렇게 저희가 예산 모니터링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현실로 이런 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각장애인 부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번 그런 통역 관련된 거나 아니면 청각장애인 방송 시스템 그런 예산을 좀 매년마다 몇십억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매번 선거철이 돌아오는 연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 시간장애인 측면에서는 각 지역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대부분 후보 정보가 올라오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각장애인 매트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소리 음성을 웹페이지에 있는 음성으로 들게 하는 매트 분석 시스템인데 과연 지역 선관위는 그런 걸 잘 지켜주고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거로만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 웹 접근성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휠체어 가진 그런 접근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 투표소를
지역 선관위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 선거 2개월 전에 사전 투표소 리스트가 나와요. 지역 선관위에서.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리스트를 점검을 해보면 매번 똑같은 그 지역 주민센터, 양로원 아니면 복지관 그러고는 매번 똑같은 리스트로 그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센터보다 다 정권단이 다 다르거든요. 뭐 물론 부청도 부청 정도가 좀 접근성이 좀 나아지고 있는데 근데 매번 똑같은 그런 접근성은 고려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표로만 그렇게 선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접근성을 좀 불편한 주최장이나 내변면 장애인한테는 좀 아니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투표로 관련해서 공식 규정은 더 없어요. 그 투표 연구 그런 규정이 있는데 전체에 대한 규정 없어요. 얼마만큼 넓어야 되나 뭐 그런 건 규정이 딱히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 단체하고 좀 의견을 좀 나눠서 투표소 자체 기준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투표소 얘기도 이제 해주셨는데 투표소의 접근성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따졌을 때 좀 허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2018년이죠. 7회 지방선거 때의 사전 투표소에 이 접근성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3,500여 개소인데 1층에 투표소가 있거나 승강기가 있는 곳의 비율이 82% 정도, 82.5%로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에 있을 총선에 관련돼서 자료를 배부한 걸 보면 93.5%까지 높였다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연구원님도 기존 투표소를 갑자기 뭐 다 바꾸거나 할 수 없으니 불편했어도 기존 투표소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또 하나의 맥락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지를 또 고민해야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 숫자가 93%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언론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기사에 따르면 10곳 중에 한 4곳 정도는 1층이나 승강기에 있어도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강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 건물 자체를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의 이동, 불편한 요소가 있더라 그런 얘기가 있던 거죠. 물론 한정된 자원 이 시설 안에서 투표소를 매번 완벽한 곳을 찾아서 바꿔서 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 이제 경사로 같은 경우도 보완할 수 있는 방향과 대책은 있을 것이고요. 그 투표소 선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퍼센트에 이제 또 저희가 너무 매몰돼서 90% 넘었으니 이제 이거는 뭐 다 됐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뭐 이런 아고라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장애인 제도 정책 얘기할 때 예산 얘기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예산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는데 세 번째 세 가지 정도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이현주 실장님께 또 추가적인 질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질문도 좀 있었는데 일단 지방선관위 같은 경우도 아마 중앙선관위와 연계성은 있을 것 같은데 웹 접근성 아까 얘기 연구원님이 해주셨잖아요. 사실 어떤 메뉴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 사이트 자체에서 많은 걸 지금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앙선관위라던가 뭐 지역선관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런 웹 접근성 부분도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일단 보면 될까요? 사실 그 웹 접근성은 이제 2010년, 12년 이 기점으로 해서 많이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성인 거죠. 예를 들면 후보자의 어떤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는데 이게 뭐 PDF, 그러니까 이미지 PDF로 되어 있다든지 뭐 JPG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뭐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공보 내용 아까 얘기하셨고 지금 콘텐츠 내용 중요성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공직선거법 여기에 지금 공보 내용에 점자로 하는데 제일 제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면수 제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65조에서 이 점자형 선거 공보는 책자형 선거 공보랑 동일한 면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자는 특성상 이게 한 3배 정도 면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후보자가 이 책자형 선거 공보에 실은 내용 중에 시각장애인은 3분의 1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이 아무리 잘 만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은 그 중에 3분의 1만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단순 계산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텍스트 기반의 공고물, 네. 그러니까 PDF와 텍스트 기반 이게 크게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떤 의무화나 동일하게 모두 해야 된다 이런 수준까지도 지금 안 돼 있는 안 돼 있습니다.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PDF나 이미지화로 올린 후보들도 많이 있고 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점자에 관련된 이슈는 지금 말씀 주셨지만 이 면수 제한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뭐 장애계나 또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분량 자체에 대한 제한이 기본적인 3배 정도 차이 나는 이 특성에 대한 고려나 이해가 없이 일단은 막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체적인 아까 대체 수단으로 뭐 텍스트를 그럼 의무화해서 올리게 한다거나 다른 방안이 같이 마련됐다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지금 면수 제한도 걸려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네,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소 안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투표소에 왔어요. 그러면 투표소 안에서는 또 문제가 없겠습니까? 우리 저 센터장님, 네. 투표소에 갔을 때 크게는 우리 저 다른 장애 유형도 그런데 어떤 안내라던가 선거관리 요원들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원봉사도 있고. 네. 일단 투표소를 가서 이용 안내를 받고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할 때 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투표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런 안내나 응대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저는 그 평소 이런 그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네. 투표 용어나 절차에 대해 그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다른 발달 장애 중에 중증하고 경증이 우리나라 장애 발달 장애인 거 많잖아요. 그런 당사자들이 투표의 어려움을 많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 절차는 발달 장애인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저도 약간 복잡은 좀 합니다. 근데 선관위에서 발달 장애인용 선거 안내 책자가 나오긴 했어요. 그 소소한 소통이라고 저기 네. 선거 책자 나왔고 그거 하나랑 알기 쉬운 그 책 그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어갖고요. 그거를 이제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배치되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지방선거나 총선의 경우 한 명만 뽑지 않습니다. 그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교육감, 비례대표 등을 찍은 사람도 많고 투표용지의 종류와 양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분류하고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뽑기에는 현재의 투표 방식은 발달 장애인에게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발달 장애인 당사자 동료들의 선거 경험을 대신 전해 보겠는데요. 네, 선거를 하려고 투표 용지를 받고 투표소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빨리 시간 관계상 우리 MC들 잘하는 단어 있잖아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빨리 하라고 네네. 그런 말을 투표할 때 빨리빨리 하라고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하라고 그런 용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촉을 제대로 투표했는지 확인도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해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당사자 중에요. 그래서 저는
선거를 그러거나 말거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탓에 투표 방법 등을 몰라서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주변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용어 때문에 제대로 못 찍었고 다른 엄한 사람을 찍은 그런 불상사가 나왔고, 선관위 자료 요번에 발표한 걸 또 봐도 그 지금 센터장님 말씀 주신 거를 담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알기 쉽게 절차를 그림으로 또 아니면 용어로 정리해 놓겠다. 네. 정문에 뭐 배치해 놓겠다. 중요한 건 네. 이제 그것들을 안내하고 응대할 사람에 대한 네. 교육이라든가 네. 또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수준 이상 갖춰지게 하는 게 문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그림 투표용지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TF팀의 주요 내용은요. 그림 투표용지를 쉬운 그림 투표용지 제공해야 하고, 그리고 쉬운 공보물도 해야 하지만 선관위에서 우리 쪽은 그림 투표용지하고 쉬운 공보물을 제작하라고 선관위한테 했지만 선관위에서 우리 쪽한테 말한 대답은 무슨 터치 스크린 식으로 투표를 하자는 네. 그런 게 이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는 그 전부터 터치 스크린으로 된 그 투표용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정당 모바일 그 비례 후보들 할 때 주민등록자고 사전 한 다음에 개인정보 한 다음에 쭈루룩 나오잖아요. 그 터치 스크린으로 된 그런 기기를 이용해서 발달도 그렇게 투표를 하면 시각도 좋은 이런 것도 계속 쌓은 결과물에 이런 것도 생겼고 이런 다양한 거 생겼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싸우고 말하고 계속 그 선관위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터치 스크린을 해서 투표를 하면 오히려 발달 장애인이 편의성도 오히려 더 향상하고 그분들이 진짜 뽑고 싶은 사람을 진짜 공약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아까 얘기 나누다가 조금 중단됐지만 응대나 그 안에서의 안내 부분도 분명히 중요한데 뭔가를 비치하는 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안에서의 사람이 응대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교육이 되고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오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네. 있어서 사실은 그 선관위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부분이긴 한데 저 역시도 이렇게 투표를 하러 가다 보면 예전보다 많이 바뀐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안내하는 거에 대한 그 미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흰지팡이를 사용해서 이렇게 투표장에 들어갈 때에 안내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흰지팡이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선거 사무 인력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좀 지난번 선거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잠깐 센터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사실 터치 스크린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 전자투표 뭐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도 보면 전자투표에 의한 투표 방식이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적인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뭐 일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조작의 우려 뭐 이런 부분들 네. 뭐 언급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2차적인 부분인 거고 이 전자투표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투표할 수 있는 계층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저 모바일 한 또는 말씀 더 디지털. 네,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까 실장님 말 시각에 있는
이 실장님 말씀 이용하자면 이 터치 스크린에 그 안 되면 거기다가 그 센서 중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주로 활용을 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점자 그 옵션을 좀 넣어갖고 하면 오히려 그 우리 쪽에서도 중복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점자도 좀 넣으면 오히려 점자 넣고 또 내병변 쪽에서는 저기 AAC 네. 해야 하니 의사소통 해야 하니까 그거 넣으면 오히려 그 약간 장애계 그 정치 그 선거 제도의 그 뭐지 통합적인 면 오히려 모든 맞습니다. 투표할 때 다 골고루 배분해서 투표하면 더 이익이 아닐까 전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맞습니다. 제 예, 저도 그 생각이. 얘기를 막 지금 하려고 했던 네네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응대 얘기를 잠깐 또 이제 하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좀 궁금한데 우리 흰지팡이를 탁 잡아서 막 끈 사례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빨리빨리 하라고 막 재촉받은 사례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농아인 청각장애인 분들도 선거관리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과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있습니다. 투표소에 까지의 접근성에는 저희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함은 없지만 문제는 선거 관리자들하고의 의사소통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뭐 실수를 하는 경우는 청각장애인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서 부르게 되면 실례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안 들린다고 귀가 안 들린다고 이렇게 손짓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말소리를 적게 해서 안 들리나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얘기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를 다 쳐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투표소에 배치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유형별로 장애인 유형별의 특성을 사전에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사에 대한 인식도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배치를 한다고 하면 청각장애인들도 쉽게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모든 투표소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전제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지금 그 얘기가 쟁점은 아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수화통역사의 기본적인 배치뿐만 아니라 뭐 영상 전화기에 대한 배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소는요. 지난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배치율이요 7.4%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아무리 뭐 어떤 수준을 100% 하고 한 대까지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든다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 두 가지 안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하는 건 항상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게 흰지팡이를 이렇게 자꾸 끌었다 그 얘기가 아직도 계속 뇌리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강사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지체 유형을 위해서도 어떤 투표 기표대라든가 투표 용구라든가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이용하실 때의 어떤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찬가지 어떤 동선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 현장에 있는 선거관리위원이 적절한 응대나 안내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또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투표 보조 용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그 기표소에서 투표 용구를 가지고 투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 투표 용구를 개발했고 그 용구를 테스트하는 좀 시간이 있어서 제가 운이 좋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손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좀 어렵지 않게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용품이 나와서 굉장히 좀 편리함을 느꼈던 것이 기억나고 또 경추 상위 레벨 손상을 입으면 굉장히 중증으로 마비돼서 몸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우스 스틱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보조 용구가 개발되어서 저도 한번 해봤으나 좀 종이에 기표를 찍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를 위한 보조 용품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추 손상으로 지금 손가락까지 모두 마비된 상태여서 기표소에 들어갈 때 활동 지원사님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저는 기표를 하고 나오는데 제 동료 장애인 중에 한 분은 저랑 같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소에서는 활동 지원사님이 기표소 안까지 들어가는 걸 막아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또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네.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신체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지정한 동반인이 2인인가요? 이렇게 같이 투표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현장에서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트러블이 있고 마치 무슨 범법 행위를 하고 투표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대응을 당했을 때 당사자의 그 당혹감 그런 것들이 아마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례들은 선거 때마다 계속 이 설왕설래 되는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 계시지만 그 영역을 발달장애 영역까지 해석해서 인정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좀 중복되지만 반복적이지만 현장에까지 전달되게 하는 노력도 선거관리위원회나 이 정부에서 가져가야 할 관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투표 연구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 우리 저 이현주 실장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 투표 연구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투표 연구 이 투표 보조 연구라고 해서 그 보급을 이제 각 투표소마다 이제 비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이제 좀 많이 이제 발전을 해와서 사실은 지금은 투표 보조 연구 자체의 어떤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 기표에서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투표 보조 연구의 그 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표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기표 도장과 딱 그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기표가 됐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현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기표하는 홈을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기표 도장의 크기를 좀 더 줄여서 정확하게 그 홈 안에 기표 도장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어떤 보안적인 이 보완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아마 현장에서 많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이 마스크하고 위생 장갑을 이제 착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쪽에서는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이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이 투표 보조 연구에 있는 점자를 읽을 쓰기가 좀 어렵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고 여기에 대한 또 이제 저희 쪽에 민원도 사실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 보조 연구에는 그 정당명과 후보자명이 이제 그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손으로 읽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손에 이 장갑을 끼워야 되니까 이게 촉감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이제 인지될지의 여부가 지금 아마 현장에서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투표 보조 인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투표인이 같이 동반하는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그 투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투표 연구라는 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어떤 투표 용지가 있으면 거기에 딱 이렇게 규격이나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투표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점자로 지금 읽어야 되는 또 상황이에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반 그 투표 용지에도 보면 이렇게 기표할 수 있는 그 홈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이제 점자 투표 용구도 같이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이 기표 도장이 그 홈과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기표 도장이 그 홈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이 기표 도장이 살짝만 옆으로 나가도 사실은 이렇게 무효 처리되는 경우들이 이해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표 도장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비례 후보 정당들이 아마 다 확정이 되긴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문대로 뭐 40개 이상의 정당이 비례 후보를 낸다고 하면 투표용지가 한 60cm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비장애인 분들도 힘들겠지만 이 시각장애인들 입장에서 투표 보조 연구에 그를 투표용지를 끼워서 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 이제 어려운 측면이 이번에는 또 하나의 어떤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모의 보조 투표 연구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그냥 이렇게 양손으로 들어도 휘청휘청거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될지 정보들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투표소 안에서의 문제를 지금 막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뭐 추가적인 얘기라던가 아까 뭐 예산 얘기도 해주셨지만 물론 뭐 제도를 바꾸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겠죠. 뭐 듣고 또 혹시 생각나시거나 느끼신 점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내면면 장애인 컴퓨터도 저도 그 접근성에 대해서는 불편하진 않은데 기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약간 손에 장애가 있어서 네. 그 도장을 찍을 때 좀 조심스럽게 찍는 경향. 근데 그 투표용지가 있는데 도장 찍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그런 부분에 찍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투표용지 그런 걸 조금 좀 따로는 아니고 좀 넓게 해줬던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저 아까 김대범 센터장님의 그런 어떤 전자식 투표 지금 시기상으로는 지금 어렵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전자식 투표 같은 경우는 서버가 좋아야 그게 다 익혀드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그런 전자 시스템 서버가 과연 그런 걸 잘 익혀드리지는 아직까지는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래도 향후에는 어쨌든 그런 전자식 투표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장애인 유권자뿐만이 아니고 이걸 솔직히 비장애인 유권자들도 되게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적인 어떤 투표 방식으로 그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좀 그런 투표 유니버셜 디자인적인 어떤 투표 시스템이 그 향후에는 그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자꾸 제가 언급했듯이 그 예산 문제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 그
주방선거관리위원회하고 좀 어느 정도의 그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마무리에 좀 시간으로 넘어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을 훌쩍 넘었거든요. 사실 아고라를 진행해 보면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어떤 원고라든가 전문적인 역할을 먼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과도 연계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못 나누는 아쉬움은 항상 남아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 상황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끝으로 이제 마지막 발언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그래도 좀 빠진 상황이 있을지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제 오른쪽부터 대표님부터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릴까 해요. 빠졌다. 또 기억이 지금 막 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다. 또 장애인에게 어떤 투표나 선거권이란 여러 가지 주제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한 분씩 좀 기회를 다시 드릴게요. 우리 저 대표님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후보자 토론 방송의 예를 제가 1대1 수화통역사 매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그렇게 여러 명의 발언자가 있을 때는 자막의 색깔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은 오늘 처음 새롭게 제가 발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2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했던 정책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때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을 때여서 참여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 토론, 여러 가지 투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은 되어 있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면 너무 탁상공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벌써 4월 15일 정말 코앞에 다가왔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나 어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은 변화들은 아직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단체 총연맹에서 조금 더 이 이야기들을 수렴해가지고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자식 투표 제도가 생기면 앞으로 참 여러 면에서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당장 다음 달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체장애인들이 특히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이 기표소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만하고 안정성을 갖춘 경사로가 반드시 좀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증 장애를 위한 그 투표 보조 용품이 물론 많이 개발돼서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아직 다 연구가 좀 더 계속되어 좀 더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들기도 했었어요. 지난 뭔 테스트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장애인 그 투표 보조용품에 대한 홍보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 투표 때에는 장애인 투표용품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작년에 우연한 기회로 이런 장애인 투표용품이 있고 몇몇 회사가 개발을 하고 있어서 운 좋게 테스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장애인 투표용품이 있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장애인 투표용품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 참정권이 더 보장된다면 장애인도 좀 더 인간답고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는 도대체 선관이나 정부는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재도 선관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거의 뭐 매일 연락 통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도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 걸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법률적인 한계, 미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쉽게 투표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저희들이 뽑는 그 분들의 어떤 고유 권한인 이 법률 개정이 좀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가 성립이 되면 이러한 그 법률적인 한계나 위비를 넘어설 수 있는 좀 더 장애인들에게 편한 투표 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법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 했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들 속에서 제외되고 배제되는 또 장애인들도 있다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이나 단순 장애인들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은 어떤 그 보조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해왔지만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또 논의 자체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음에는 같이 이분들도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중에 그 청각이든 시각이든 그래도 그 다 수동이든 전동 그 뇌병변 당사자들은 그래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 그 중에서 발달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미숙하고 약간 EQ 지수는 그래도 좀 낮은데 그래도 투표를 통해서 그 하나를 좀 배우고 그걸 인해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4년, 5년을 그 우리 지역을 이끌 국회의원을 뽑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발달 장애인들의 인생을 그 후보자를 통해서 그 후보자가 임기가 4년이잖아요. 4년을 통해서 4년 동안 그분들도 그 후보들의 공약과 실천을 통해서 한 나이를 먹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 발달 장애인도 그 21대 총선 앞서기 위해서 그런 그 그림 투표용지와 시험 공보물을 위해서 그 저희 참정권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참정권 대응팀 소위 그러한 선관위하고 자주 만나서 선관위가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지 저 신길역에서도 그 엘리베이터가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도 계속 이러한 모니터링 그런 내용들을 찾고 선관위를 자주 만나면 저희도 우리의 그림 투표용지와 시험 공부 아까 그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그 유니버셜 같은 고품격 그런 약간 좋은 질의 투표용지가 다 시각, 청각, 발달, 뇌병변 다양한 영역에 있는 당사자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날이 아마 22대, 23대, 24, 25, 26, 30대까지 그때 되면 아마 투표의 접근성이 더 좋고 편의성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보권하고 그 접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두 가지 영역을 다 담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투표 방법이 있잖아요. 저희나 우리나 뭐 거소 투표도 있고 사전 투표도 있고 부재자 투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투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아요. 장애인 유권자들한테. 근데 여전히 근데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정보를 제공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말 미흡한 점이 오늘 토론하면서 저도 많이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화인가 좀 저희 이제 장애인 유권자가 되게 이제 정치 세력이 매년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되게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서 좀 이제 지금 당락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선거전이 올 때마다 이런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장애 제도 정책과 유사한데요. 이 선거에 관련된 또 참정권에 관련된 부분도 수없이 장애계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또 주체가 되는 선관위나 정부에서는 의견을 듣고 개선 사항을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이라고 전 생각이 드는 게 당사자라면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되었는가? 그것이 잣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얘기를 나누시면서 현황이나 숫자에 저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항상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그 방향성이나 어떤 의미를 상징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지난 3월 25일에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소소한 소통이라는 곳에서 선거를 부탁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해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책자인데 크게 내용과 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는 봤습니다. 내용이 어떤 선거의 절차라든가 방법만에 그치지 않고요.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후보를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후보인가, 즉 주도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재미있고 또 알기 쉽게 구어체라든가 만화, 또 일문일답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 3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또 정책 알림이 이런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투표 용구도요. 사전 투표소의 이 보급률이 아직 낮습니다. 사전 투표에도 소에도 투표 용구를 비치할 것. 이 두 가지를 권고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권고의 사유예요.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적극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원이 부족해서 어떤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것들은 적극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그게 한 가지고 선거권이라는 것은 국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우리 모두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무엇보다 오늘 2020년 제1회 아고라의 주제가 우리 쉽게 투표하고 싶다 이잖아요. 모쪼록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편하게 투표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같이 참여해 주신 주 발언자분들, 우리 수어 통역해 주신 분, 우리 스태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제2회 장애인 아고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0년 제1회 장애인 아고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